오늘은 그 세 사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이상호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내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견 수렴에 대해서 박지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운영형 사립대와 경기 남부 평택안성 대학 통합 방안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공영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공성, 즉 민주성, 투명성, 책무성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관, 학칙, 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 이상무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무 교수입니다. 사실 제도 개선이 조금 뒤편에 가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입장이 충돌하다 보니까 좀 앞쪽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셨습니다. 우선 좀 시간을 끼기 위해서요. 이렇게 세 가지 좀 설명을 오늘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제도 개선의 그 방향과 그리고 단계 간단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진 단계가 9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추진 단계별로 그 골자만 핵심의 내용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언급되셨고 이제 공영형 사립대라는 용어가 이제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공영형 사립대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진 내에서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민주성, 투명성, 책무성. 저는 여기 제도에서는 책무성을 달리 해석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학 운영에 얼마나 이번에는 어쩌면 가장 폐쇄적인 대학 구조 운영은 교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대학도 명실상부하게 총학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원생들 또 의견들도 덜 듣게 되고 우리 시민들의 또 의견도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대학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는 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대학의 주요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얼마나 그 외부인가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자들이 하는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것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고요. 책무성은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대학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저는 제도 개선에서는 그 우리 대학의 주요한 어떤 결정, 법인 그리고 우리 대학 본부 그러니까 주요 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신의 권한 물론 그 권한도 인정해 드려야 되지만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방향에서 이 책무성을 잡았습니다. 이거 자, 추진 단계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학 운영의 정상화, 다음은 2단계로 공영 사립대의 진입인데요. 대학 운영의 정상화하면 이 단어가 너무 큰 걸 포괄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컨셉입니다. 우선 우리 대학이 그동안 안타깝지만 여러 부분에서 파행과 문제를 겪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가장 그 기본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 예방 조치들을 기본적인 조치들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사실 실질적인 이유 한 가지는 이 과제가 연구과제가 종료되기 이전에 시한적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까지 실천 가능한 어떤 방안들을 우선 1단계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천해 나가면서도 만약에 실천되지 않는다면 2단계로 그런 과제들은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영 사립대 진입은 사실 법인부터 대학 본부까지 전체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제가 뒤에 내용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말씀을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개인의 어떤 상상으로 제시한 것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립대 그 개선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 공문으로 받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부담스럽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대, 서울대학은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장이. 그러니까 인천대학은 사실 여러 가지 부실과 여러 가지 문제들 겪어가면서 시립대에서 국립대까지 발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천대학 케이스가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사례도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이 중에 아마 분명히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안건을 만들어서 일부 분들에게 공개하면서 의견을 구할 때 두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게 가능하겠는데, 네, 가능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확실히 얻었던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건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공감한다. 그러나 될지 모르겠다. 되더라도 당장은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 이 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제가 결정을 했고요. 그런 안건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 핵심이 실적을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좀 선제적으로 잘 지금 한 것이 재정위원회입니다. 재정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우리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권센터 2018년이죠. 예, 2018년에 만들어지면서 저는 굉장히 인권센터의 역할에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 뭐 인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연상시키시겠지만 저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인권센터의 그 기능과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구성원 한 명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대학 간의 실적으로 제출을 하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사회 제도가 사실 이제 2단계에서 이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선 참관제도, 이것은 지금 상지대학도 지금 이미 제안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지금 우리 관선이자치제가 가는 동안도 또 예를 들면 새로운 또 정의자치제가 이제 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뭐 정의란 말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사치제가 되더라도 그 이사 지금 체제 자체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좀 당연히 힘들 것 같으니까요. 최소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그 이사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함께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투명성도 높이면서 또 일종의 견제도 할 수 있는, 물론 그 중요한 안건들이 있으니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이고, 뭐 참관할 인원들은 인원이 제한돼 있고 신청을 바탕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발언권은 이사장이 허용하는 선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한번 안을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지금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립학교 법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기한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네,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3개월이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하고 기한 공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놀랐는데요. 철안에 계신 모 대학 교수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한번 대학 협력차 개인적으로 협력을 만나뵀더니 저희 대학 이사라고 다 해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관심도 많으시고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사를 다 봤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로 참관 제도입니다.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다면 또 우리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대학 평의원도 참관할수록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여기에 평택 시민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재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위원회도 참관, 같은 별명으로 최대한 참여해서 참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사항들은 좀 민감할 수 있는데요. 이건 지금 기존 당장은 사립학교법과 이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교육부 추진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법인 임원 간의 친족 관계 공시.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취임을 막는 건 아니고요.
현 임원들에 대한 친족관계, 임원이라 하면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금 현재 9인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정관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법 제717조에 따라서 그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네, 그렇게 공시를 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담을 드리는 거죠. 네, 친족관계 임원을 선임하는데. 그 다음 법인 임원 친족 교직원 수입니다. 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은 그 개인을 노출하지는 않고요. 교직원의 수를 공시하는 것을 지금 교육부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왜 필요한지는 아마 추진 의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립대학에서 조금씩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법인, 이것도 교육부가 추진 사항인데요. 법인 임원과 그다음에 총장. 사실 교육부에서는 법인 임원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정확하게 이제 총장까지 포함해서 업무 추진 및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그런 안을 제안드리고요. 사실 이게 사실 어쩌면 좀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항상 좀그 학내 분교에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직원 채용 같은 경우 우리 대학 규정을 보면 공개 채용 시험 또는 면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수와 다릅니다. 교수 채용. 교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문구 자체도 오해 소지가 있고요.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도 어떤 경우도 전부 다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인사고요. 을 과반수 이상 면접 인사위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게 행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외부 인사위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요즘 그쪽 기관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 전원 다 외부위원들이 들어가서 인사 면접을 하는 게 지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생들 행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 담지는 않았는데요. 교수 채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단계에서 그런 좀 전반적인 점검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릴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대학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과 사람. 이건 모든 조직 행정의 기본입니다. 재정과 인사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나오고요. 그 두 가지가 잘 되면 그 조직은 기본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학생 회장님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드립니다. 축하하고요. 하여튼 저희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학생 회칙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교수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학생 회칙은 학생들이 해야 될 의무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총학생회가 저는 반드시 우리 대학 운영의 주체로서 그 권리와 어떤 책임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학생 회칙 개정을 전 제안드리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거 보고서까지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회칙 주단은 물론 최종화는 학교의 규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학과 논의해야 되겠지만 회장님과 우리 임원단이 저는 총학생회 우리 임원단이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그게 부탁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연 사립대 단계입니다. 이것은 뭐 다 들으시고 대부분 다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사회 구성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것은 지금 가장 유사한 사례가 인천대학 사례입니다. 다른 대학 사례도 봤고요. 미국 대학 사례도 소개된 걸 봤는데 미국 대학은 너무나 그러니까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래서 좀 채용하기 어려우고요. 인천대학 사례가 가장 그래도 좀 근접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총장, 부총장 그리고 대학 평의원을 추천한 아마 교수 1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인이 3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 경기도지사. 인천대는 여기 광역까지 끝납니다. 왜 광역대학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대학은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이 평택시장 추천 1위까지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포함하고 있는 그 밖에 전문 인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 전문 인사인데요. 저희는 법률가 한 명은 반드시 포함하는 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회계 쪽도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회계 쪽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훨씬 더 강화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서울대와 인천대가 공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안을 지금 채용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추천 1인, 대학 평의원에서 추천한 1인, 이 2인으로요. 최소한 1인은 당연히 회계사 자격증이 갖춰야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감사 중 한 명은 상근, 아니면 최소한 그 상근에 준하는 만큼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사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사실 많은 법인에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절에. 근데 비상근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회의 때만 가서 회의록만 보는 그런 이사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감지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 넣진 않았습니다만 외부 회계 감사 청구 권한도 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감당 힘든 어떤 회계비리 이런 것들이 조짐이 발견되면 그 교육부 장관한테 요청해서 독립적인 전문 회계 감사 기관을 학교에 불러서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좀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다음 총장직 간선제입니다. 우선 직선제 간선제 이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간선제를 하고 있고요. 상지대가 직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선제가 그 오해는 안 하셔야 됩니다. 이사회의 가장 고유 권한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시설 장애 인면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총장에 대한 선임권은 분명히 이사회에 있고요. 직선제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 구성원 전체가 직접 투표, 보통 선거, 그다음에 직접 선거, 비밀 선거를 해서요. 그 중에 한 명을 저희가 뽑고 그분에 대해서 이사회가 선임을 하는,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러한 절차를 지금 상지대가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선제 같은 경우는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보통 3명 이내 또는 2명 이내입니다. 2명 이내로 후보자를 선출해서 보통 순위를 정하죠. 단작들을 보면 1순위, 2순위까지 정해서 이사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그 중에 1인을 임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장 좀 뜬금없는 제도입니다. 딱딱해서 복습제이고 교무위원 이사 청문 제도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사실 교무위원분들 아시겠지만 실무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들입니다. 총장님이 전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각 그 파트별로 교무위원들께서 그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가 운영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전문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 임기에도 본주도 보장이 돼야 되고,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장관 임명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치에 휘둘린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일단 임명되신 분들은 임기도 어느 정도는 쉽게 휘둘리지 않는 자기 업무를 굳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좀 과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청문제도를 넣어봤습니다. 교무위원을 임명하기 전에 총장 그리고 대학 평의원에서 양쪽 모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고요. 이 복수의 후보, 단수 후보 때도 상관은 없고요.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후보들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 청문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생활 털기 그런 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의지 그런 것들이겠죠. 교무 연습 필요한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장은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 청문 보고서를 확인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가 골자입니다. 그 다음 교무위원 총장을 제외한 징계 청원 제도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니 교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교무위원회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지.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대학 구성원들 아시죠? 그동안 우리 대학이 여러 가지 뭔가 의견이 있으실 때 교내 여러 가지 그 메일들이 개인 발송의 메일들이 좀 어지러워지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정도로 그런 의견들이 난립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걸 통일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무위원들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견제를 받아주셔야 될 때가 비판도 받아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이. 그럴 때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수회의 그리고 중학생의 증언회의가 정식으로 징계 사유와 징계를 청원하는 사유와 그리고 징계 수위를 작성해서 총장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러면 총장은 7일 이내에 그 청원에 대해서 답변, 그러니까 반드시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이러이러한 경우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답변을 하거나, 그리고 그 사유가 사실이라면 그게 적합한 그 징계를 며칠 내 기한을 정해서 며칠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답변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 제도가 무릎 군대자기보다는요, 분명히 어느 조직이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판을 하나의 좀 더 공식적인 통로로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좀 통로를 만들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재정관리위원회 만들어서 재정 쪽은 한층 이제 격상을 시켰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사관리위원회, 이제 우리 대학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때 그 인사 선발 과정마다 만들어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 이 제도 전체를 관할하는 그러한 지금 위원회는 없다 보니까 제가 일단 가칭으로 인사관리위원회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여기도 평택시민까지 들어오고요. 기본적으로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 동일한 형태의 위원회를 만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사는 채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승진, 그다음에 처벌, 그다음에 징계, 그다음에 퇴임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제도를 새롭게 검토하고 또 합리적인 제도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불만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래서 좀 상시적인 위원회를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 추진 사항입니다. 회계부정 임원, 아까 말씀드린 임원은 이제 이사회,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의미합니다. 취소 기준, 임원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1천만 원 이상 배임 횡령 임원. 이게 지금 강화된다고 하는 법입니다. 되게 웃기죠, 학생들 보실 때. 그럼 500만 원 떼면 괜찮느냐? 괜찮습니다. 그게 참 웃긴 거예요. 필요는 받을지 몰라도. 쫓겨나진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참 웃깁니다. 제가 써보도 웃겼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저는 이제 더 큰 돈 해먹고도 돌아오고 다 했거든요. 그 다음, 교육부에서 제안하는 것은 비임원의 복귀 제한 및 당연 퇴임 권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걸 좀 더 넣었습니다. 총장, 교무위원, 대학 평의원회, 위원.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 우리 저 대학을 이끄시는 분들 생각합니다. 책임지실 분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리더십 상처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취임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어느 정도까지냐, 그건 우리 대학 구성원들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경찰관도 아니고요, 제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듣는 부분인데, 분명히 우리 대학 전체를 이끌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을 대표할 만한 도덕성을 저는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랬으리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러지 못했다는 걸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교육공문법에서 그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지금 일단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교내법원에서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공영대학의 모습을 갖추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 학생,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박지원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지원입니다. 저는 교내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견 수렴 신청 명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참여 독려해주신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청면담의 진행에 있어서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등교육 정책의 본질에 부합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의 필요성에 근거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학 적용 사례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무성, 투명성, 민주성 제고의 사례 발굴입니다. 현재 대학 운영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대학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영형 사립대 운영 요소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를 탐색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 요인을 논의하고 그거에 따른 최소화 방안을 전략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영형 사립대 모델 정립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은 교원, 직원, 연구원, 조교,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일정은 약 70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초점 집단 면접으로 진행을 하였고 학생은 공청회와 FGI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대면에서 공영형 사립대 도입에 따른 의견 수렴과 책무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공영형 사립대 모델의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것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과정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총 136명으로 슬라이드가 보는 것 같이 교원, 학생, 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생은 재학생 공청회를 서울과 평택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선발 과정에서는 3학년, 4학년의 비율을 조금 더 두었고 빠르게 선착순으로 접수한 순서대로 그리고 학과 비율에 맞춰서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2월 20일 경에 초학생회가 재건이 되면서 임원진 4명에 대해 FGI를 진행하였고요. 직원 정규직은 직원 노조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비정규직과 그다음 연구원, 그다음에 조교회의 추천을 받은 조교 5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도구로는 현재 평택대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 현안을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공영형 사립대 전환 과정 안에서 어떤 도입 요소가 필요하고 전환 시 얻게 되는 기대 효과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를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료 처리의 방법은요, 분석 과정은 진행자의 기록의 내용에 따라서 관련 요인과 주제별로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의 자료를 동의를 얻어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소주제별로 다시 재분류하여서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틀은 OECD의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의 요소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가치를 측정하는 6개의 요소를 분석 틀로 구성하여서 사례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과정을 사례를 도입하려는 것은 책무성, 민주성, 투명성에 큰 의의를 두어서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분석 틀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책무성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 분석이 진행 중이지만 우선은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탐색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무성은 재정의 책무성과 공적 운영의 책무성, 지역사회 고등교육의 책무성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정관리의 투명성, 재정 정보 공개의 투명성, 총장 업무 추진비에 대한 공개는 예전보다 꽤 향상된 모습이라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 사례를 참조해서 앞서 이상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재정위원회를 규정 승인하고 구성원을 확정짓는 것 역시도 책무성의 중요한 사례로 구성원은 뽑았습니다. 또한 공적 운영의 책무성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신뢰성을 회복하고 비리대학의 오명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우선시 필요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관, 학칙, 규정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성원의 요구였습니다. 또한 공적운영 강화와 신뢰성 회복에 있어서 학교의 공적운영 신뢰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고 구성원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고등교육의 책무성은 현재 수직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재구조화해서 공공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의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대학이 필요한 자세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인근 대학과의 공동 온라인 교육과정과 연구 중심의 대학, 교육 중심의 대학, 특수 인력 양성의 대학으로 각기 특성화해서 이를 연합 네트워크의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학생과 교원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민주성입니다. 민주성은 대학 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의 확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상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수들이 자발적인 민주적 활동과 교육부 실태조사의 결과 조치로 개인과 그 친인척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체제를 종식한 사례, 또한 총학생회가 2020년 6월에 26년 만에 재건된 사례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 확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 확대는 교내 구성원 공청회, 학생 공청회, 지역사회 공청회 등의 다양한 포맷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야 하고 대학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구체화시켜야 되는 것. 이에 정식 기구화를 하려는 노력이 민주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반부패 개혁과 오픈 거버먼트의 수행입니다. 대학 자체 감사위원회를 법인 종합감사위원회로 전환시킨 사례와 대학 본부 법무감사팀을 신설한 것이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학교 재정 운영에 대한 반부패 시스템 및 대학 자체 체질 개선과 청렴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목소리이며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절차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신뢰와 도덕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역할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픈 거버먼트 수행입니다. 정보의 투명성,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열린 운영의 수행은 공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 공개의 투명성, 총장 업무 추진 및 공개, 인사의 회의록 정보 접근성이 예전보다는 향상된 모습이고 실제 기존보다는 정보 공유에 대한 공정성 또한 열린 운영의 수행은 향상된 모습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투명성, 책무성, 지역사회 내의 신뢰성 향상과 기회 창출 이런 것들은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공영형 사립대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구성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요소에 대한 논의입니다. 각각의 재정위원회, 이사회, 학생회, 지자체,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성에 관련한 요소들을 현재 대학 운영과 관련한 인식과 공영형 사립대의 전환에 있어서의 구성원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서 구분하였습니다. 재정위원회는 지금의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같이 재정과 관련한 위원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성과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FGI에 자세히 전달받을 기회가 부족하였다라는 언급으로
FGI 과정 안에서 제정위원회의 규정과 역할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전달 이후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구성원은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 계획이 전력화되어야 하고 구성원 조직 안에서 투명하게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고 했던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사회입니다. 현재 관성이사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과 공영형 사립대 도입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학교의 공적 운영과 역할,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권한, 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정관에 대한 명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구성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임원 해임에 대한 의무화, 친인척 임원 선임 금지 등의 규정, 정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시에는 제정하는 것도 역시 이사회에 기대하는 역할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입니다. 학생회는 기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학생의 목소리를 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적과 함께 총학생회 재건을 통해서 학생의 의무가 아닌 권리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학칙을 재검토하고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지자체의 거버넌스입니다. 기존 학교 안에서 교회 협력과 관련된 인사나 부처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지역사회 안에서 평택대의 역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지자체 등의 인사를 일부 포함시켜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된 모델을 전력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구성원이 논의한 공영형 사립대 모델 정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평택이라는 공동체 속에서의 대학, 시민적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강소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성원이 기대하는 공영형 사립대 모델의 정립안이었습니다. 평택의 지역성, 정체성,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평택대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전문적인 분야나 특정 현안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적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평택대학교가 평택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되고 주한미군 등의 평택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첨단 산업의 클러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센터, 교육센터의 역할도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각각의 목소리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많은 평택의 산업 환경을 고려해서 지역산업체의 고민에 대한 반응성을 즉각적으로 대학 자체 안에서 반응해야 되고 이에 대한 접근 방식도 학생, 교수들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평택대의 대안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 강좌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강좌, 정기적인 학술 강좌 역시도 기존의 평생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해서 시민 공공대학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구성원, 특히 교수 중심에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또한 2015년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020년 1월 국내에 네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한 평택시는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병들에 대해서 선도적인 극복을 하려고 하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구성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평택대가 공공의료보건, 공공복지에 앞서 나아가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택대 시설의 공공성 역시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도서관, 운동장, 주차장 등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 쉽게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되고 이를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 공공성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서 현재 연구진은 구체적인 모델 정리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현영 사립대와 경기 남부 평택 안성 대학 통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영 사립대 정책에는 장기적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입니다. 먼저 거점별로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지역대학을 통합한 뒤에 이미 형성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와 통합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 학위 수요를 위한 공동 입시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행 대학 입시 제도를 개혁할 수 있어 초중고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참 꿈같은 이야기지만 이미 우리는 한 걸음 뒤졌습니다. 고현영 사립대 정책의 장기 목표인 지역대학 통합은 규모의 경제, 학력 인구 감소,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평택과 안성에 위치해 있는 평택대, 한경대, 복지대는 신입생 충원율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학생 수, 전인교원 수, 예산, 교지 면적은 한경대가 앞서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은 한경대가 낮은 수준입니다. 고현영 사립대학 정책의 장기 목표인 지역대학 통합은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제1단계로 통합을 선언한 국립대인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통합하고 제2단계로 올해 실증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평택대가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국립대 법인으로 재전환합니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경기 남부 평택 안성 지역 국립대 법인을 설립하고 평택대, 한경대, 한국복지대가 통합하는 것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평택 안성 지역 대학 통합은 소규모 각 대학을 통합하여 중규모의 대학으로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2019년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평택대 980명, 한경대 1373명, 한국복지대 283명입니다. 이렇게 통합하면은 2,636명이 되고 저희가 모델을 삼고 있는 인천 국립대 법인은 2019년 모집 정원이 2,803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비슷하게 됩니다. 지역대학 통합은 현재 캠퍼스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갑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도 화학적 통합 전에 긴밀히 대학 간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 교육 인프라, 교수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공유는 학점 교류, 온라인 강의 공동 개발, 공동 학위 또는 복수 학위, 교육 인프라 공유는 도서관, 체육관, 산학협력시설, 공연시설, 전시관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수 자원 공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 연구 내용에는 이 이외에도 그래서 일단 앞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드리고요. 아직 이제 중간 단계라 이게 다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료를 배포해드리지 못했고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다 또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뭐 여기 교수님, 학생, 직원 선생님 누구나 괜찮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현재 준비된 상태에서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과제로 삼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방금 질문과 좀 비슷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의 입장으로서 의견권을 가지는 거 있어서 상사가 공평한 평등하게 의견권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평위원회 이외에도 다른 운영위원회들이 많은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또는 그에 대한 비율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교수님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검증한다면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인사위원회까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학생분들.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재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관리위원회에 학생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게 인권센터라는 이유가 어느 대학이나 우리 대학 얘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상하관계처럼 우리 사회 좀 굳어 있죠. 교수와 학생, 교수와 직원,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권센터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큰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건 또 학생들이 일어서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문제를 대처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수용하면 현실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제도 개선도 해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오늘 질문들을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보고서 완료 전까지.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우리 연구진에 검토하고 또 교수님과 직원생들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기는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대신 다 설명드릴게요. 못 받는 왜 못 받는지. 그게 제 철학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제가 혼자 결정하거나 연구진끼리 별로 뚱땅해서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공식적으로 주세요. 딱 정리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권리를 다 적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등록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등록금 소위원회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학생분들 FJI 진행할 때 학생 휴게실과 관련돼서 학생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학생복지위원회 학생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휴게실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었고, 도서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FJI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공간배정위원회, 그다음에 학생분들 수업과 관련된 권리, 그다음에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 해서 성적평가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학생분들이 위원회 안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되어서 추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